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사이다입니다. 책사이다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책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름입니다. 네, 어떻게 시원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원래 이제 시원하게 보내려면은 밖으로 나가질 않아야 되는데 요즘에 저는 이제 바깥 취재가 좀 많아가지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요. 올 여름은 그 저의 패션을 이미 이제 정했기 때문에 계속 같은 브랜드의 다른 색깔의 티셔츠 돌아가면서 그래서 요 색배합을 좀 겹치지 않게, 왜냐면 이제 하루 건너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월요일에 봤는데 검은색이고 수요일에 봤는데 검은색이면 좀 사람이 약간 당황스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그냥 요즘에 좀 소소한 생활의 재미를. 황주부님은 뭐 저는 요새 저녁마다 산책을 하고 있어요. 오. 그리고 저녁이 생각보다 아직은 한여름이 아니라고 느낀 게 저녁이 되면 정말 선선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쾌적하게, 그리고 사람이 좀 없는 길을 별로 무섭지도 않으니까 한 1시간 정도 걷고 들어오면 왜 잘 때 최적화되는 거예요. 자기 너무 좋은 상태가 되어서 적절히 피곤하고. 네네네. 그래서 요새는 밤 산책을 즐기고 있어요. 저도 산책 참 좋아하는데 네. 저는 여름 한낮 산책을 좋아해요. 음. 여름에 주말 같은 때 네. 정말 2시 즈음에 밖에 나가잖아요. 길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코로나 이슈 전에도 네. 저는 여름 한낮에 산책을 좋아하는데 음. 나가면 정말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다 그냥 뜨거운 공기 안에 멈춰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안에서 초록은 엄청 또 짙죠. 그렇죠. 그 길 걷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한 바퀴 걷고 집에 들어올 때 이제 쭈쭈바 하나 물고 그러면 저도 최적화가 되는 거죠, 기분이. 자, 올여름 뭐 여느 때보다 더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건강하게 여름 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그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가 돼서 네. 댓글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책 선물 받으신 분들께는 올해 참여연대 굿즈 선물을 또 보내드리게 되기 때문에 네. 그분들 소개는 좀 뒤로 미뤄두고 그간 언급이 덜 되었거나 안 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한 분씩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각자 이제 골라주신 분이 계시죠? 예, 저는 임계장 이야기에 댓글을 달아주신 제로드 0703님께 책을 선물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책을 읽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노인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가 이 정도일 줄은 저희 아파트도 오래된 곳인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저자분의 노고에 고개가 숙여지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해 보입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정말 그 책을 읽어보면 네. 배려가 아니라 어떤 결단이 빨리 필요하다는 생각이 네. 들긴 합니다. 김느낌님은 어떤 사연 뽑아주셨어요? 저는 그 한량 승장신님의 나의 덕통사고에 달렸던 댓글인데요. 네. 셋째가 태어나면서 독서 시간이 없는데 좋은 책들 소개해 주시고 리뷰해 주셔서 얘기를 잘 듣고 있다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또 후원도 어호. 거액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한 분이네. 저의 마음을 셋째가 태어나면서 독서 시간이 없는 데에서 약간 뭉클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약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둘째가 있을 때까지는 독서 시간이 있었다는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거죠. 네.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저는 아기가 한 명인데 도저히 이제는 애가 이제 말을 하거든요. 의사소통을 꽤 다채롭게 해요. 얘가 만화를 보면은 그 만화에 나오는 대화를 다 습득하기 때문에 그 만화에 나오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책을 보고 있으면 와서 책을 교묘하게 잡아요, 손으로. 보이지 않게. 그리고 흔들어. 뭐해? 그러면 나랑 어서 놀지 않고 뭐해? 약간 이 뜻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애가 잔 다음에 책을 봐야 되는데 체력적으로는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라. 아무튼 네, 계속 정주행 해주시고 네, 책 이분한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 얘기하니까 제 직장 동료가 최근에 해준 얘기인데 이 아이가 이제 말을 배우고 요즘 시계 보는 거를 이제 배웠나 봐요. 숫자를 좀 아니까 그 동료 나이가 이제 41인데 그 분침이 40일에 갈 때마다 엄마 나이라고 해서 이게 처음에는 뭐 숫자를 읽어서 기특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약간 나를 놀리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든다고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골라온 분은요, 종종 사연 남겨주시는 분이죠. 다이소 만수르님. 이분도 덕통사고 편에 남겨주셨어요. 저도 느낌님처럼 퇴마록에 덕통사고를 당했었는데 그 영향으로 아뿔싸 비주류 역사학과 음모론을 좋아하게 되었고 지금 히스토리 채널의 고대 외계인 시리즈 시청자가 되어버렸구만요 라고 흐흐 남겨주셨어요. 참 이 정말 한국에서는 특히 비주류죠. 이게 그 양덕이라고 하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쪽 덕후들이 나름 어떤 계보도 있고 학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분들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또 이쪽 영향이 약간 나눠져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무속이나 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막 다채롭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 비주류 역사학이나 음모론 쪽이 좀 힘을 못 쓰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 MBC 프로그램 서프라이즈 정도에서 이제 본인과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느낌님께서 특히 또 이분께 어떤 공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죠. 네. 퇴마록에 덕통사고를 당했다는 것부터가 일단 덕통사고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교양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저희 제로드 0703님, 또 한량 승장신님, 다이소 만수르님 세 분께 저희가 책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개별 연락을 드릴 테니까 꼭 주소랑 이런 정보들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산책 판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달의 산책은 무엇인지 판책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죠. 산책 판책입니다. 오늘은 김느낌님 순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장제우의 세금 수업. 부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세금이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진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사이드웨이 출판사에서 나온 장제우의 세금 수업. 책 제목에 사람 이름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이분이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신가요? 예,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된 통계 분석가시고요. 특히 이 세금 수업이라는 책은
보통 이제 우리가 절세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가? 아 맞아요. 예.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안 낼 수 있는가? 세테크. 세테크 네. 이런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중에?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정말 세금을 어떻게 걷고 그걸 음. 어떻게 잘 써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는 뭐 직접세가 뭐가 있고 간접세가 뭐가 있는데 이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루고 있는 책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장제우의 세금 수업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인이 전혀 문외한인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해하기 쉽도록 잘 써놓은 책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이제 어떤 그런 잘못된 세금에 대한 상식들이 맞아요. 오해. 있어요. 예, 오해. 그리고 뭐 북유럽 짱짱 뭐 약간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 그래서 니들이 생각하는 북유럽이 실제 그렇지 않다. 예, 뭐 약간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깨주는 그런 사이다스러움도 있는 좋은 책입니다. 늘 김리김님이 네. 권하는 책은 믿고 읽고 계시는 아, 황주부님께서는 그럼요. 산책도 이거 찾아서 읽으셨죠 이번에도? 아, 그럼요. 어떠셨어요? 일단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가 사실은 경제 뭐 이런 테크 뭐 재테크 세테크 막 이런 거 들어가면 일단 머리가 아파서 잘 못 읽거든요. 근데 그런 문외한인 제가 읽기에도 되게 쉽게 일단 잘 쓰셨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제 약간 이런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야를 대할 때도 굉장히 진영적으로 사고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야지.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역진세?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분노와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인데 세금을 덜 낸단 말이야.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못 오용되어 있거나 통계로 잘못되게 제시되어 있는 사례를 너무나 설득력 있게 반박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신화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뭐냐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재원인 세금을 마련하는 것 자체를 유보하고 있다라는 너무나 굵고 확실하고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요. 저 거기서 약간 감동 먹었어요, 진짜. 아 그렇구나. 네. 이어서 뻔한 질문 하나 드리면 네. 이런 어쨌든 세금 관련된 이슈가 이야기되면 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세금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니까. 늘려야 된다. 이 책에 이제 네. 저기 부제가 당신의 세금이 우리의 모두의 모두의 삶을 삶을- 책임진다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이 나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태라면 세금을 더 내야 되죠. 책임질 수 있도록.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그 세금 행정,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것만이 아니라 세금을 쓰는 부분에 대한 강력한 불신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구한 그냥 불신이 눈먼 있죠. 돈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주 그냥 그렇죠. 심플하게 세금은 눈먼 돈이야. 그래서 아는 놈들이 다 지네끼리 뭐 연주를 해서 다 받아먹고 나라 돈은 꽁돈이고 이런 어떤 인식이 굉장히 큰데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하나 했어요. 왜 우리가 증세에 반대할까? 그러니까 나한테 세금을 더 걷어간다면 나는 이게 왜 부담스럽거나 좋지 않다라고 느껴질까? 그럼 그냥 심플하게 일반인인 나는 쓸 데가 많아. 세금 낼 돈이 없어. 이거예요. 그럼 내가 쓸 데가 어디지? 근데 쓰는 돈이 사실은 주를 제외하고 의와 식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솔직히 무슨 뭐 제가 명품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뭐 먹는 거를 뭐 끼끼마다 뭘 이렇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실제 제가 쓰는 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결국은 그 북유럽이라든가 복지 선진 국가라는 곳에서 얘기하는 뭐냐면 사회 보장 비용인 거죠. 부모님을 모시는데 들어가는 돈. 그다음에 상호 부조에 관련된 돈들이 네네네. 있잖아요. 뭐 만약에 자제나 아이가 있다면 그렇죠. 이제 교육비라든지 교육비라든가 양육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돈들이 너무 내가 많이 지출하고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유가 없는 건데 만약에 나한테 돈을 떼어가고 이걸 다 해준다면 그럼 나는 어떨까?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땡큐. 진짜. 그걸 다 해준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이 책이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진다면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는 이 책이 두 가지 면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황주부님도 얘기 잠깐 하셨지만 특히 이제 세금 문제 관련해서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모두 사람들이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맞춰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보수 같은 경우는
사고방식 특성상 선별복지를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보수가 포지션을 이렇게 잡으면 진보는 어떻게 하냐면 야, 무슨 소리냐, 복지는 다 보편 복지여야지. 모든 복지를 다 보편으로 바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분야에 따라서 보편 복지가 필요한 분야도 있고 선별 복지가 나은 분야도 있다.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그 자기랑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맞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모든 복지는 뭐 보편 복지 내지는 모든 복지는 선별 복지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진영주의적 사고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아주 쉽고 이분이 약간 그 팽력배예요. 팽력배. 아, 팽력배. 네, 팩트 폭행러. 그래서 이제 아주 뭐 이렇게 막 신랄하게 얘기를 하진 않은데 그냥 자근자근 맞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사람 두드러 패는 약간 그런 재주가 있으셔서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요. 또 하나의 좀 가슴에 다가왔던 점은 뭐였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누구나 세금 내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언제 세금을 더 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냐면 나라에 돈이 없어. 이럴 때가 아니라 내가 내는 세금으로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길 때. 그러니까 이거는 위정자들한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슨 정책을 하기 위해서 세금이 더 필요하니까 걷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희망이 필요하다는 거지. 내가 세금을 더 부담하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희망이 있을 때 거꾸로 얘기하면 희망이 있을 때 내가 돈이 없지만 내가 저소득층이지만 세금 부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기서는 모두가 다 형편에 맞는 세금을 부담을 하고 지금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거의 실질적으로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 사실 돈 많은 사람들한테 너 세금 좀 더 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더 강해지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어쨌든 이 세금과 관련된 특히 복지, 뭐 조세 이런 데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이 있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약간의 이런 식견을 뽐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이제 40대 이상 사회지도층 아재들은 이 책 꼭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안 읽고 이상한 글을 썼다가 이제 개망신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합리적이고 트렌드에 맞는 조세의 멋진 쪽글을 SNS에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것 정도만 있어도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될 가능성이 가치가 충분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세금 다수가 내잖아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매달 얼마 내는지도 잘 안 보고 사는 경우들도 적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특히 급여 생활자는 네, 뭐 그냥 그렇죠. 정해져 내가 보든 안 보든 정해져 있어서 뭐 원천 징수가 되잖아요. 네, 그걸 어차피. 크게 이렇게 들여다보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세금이나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가 좀 어렵다는 느낌도 들어요. 예, 예. 저도 뭐 잘 안 보는 유형의 사람이라.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책이. 그러니까 저도 진짜 새알못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아까 이렇게 뭐 지식을 뽐내기를 좋아하는 분 아니어도 여기 보면 맨 마지막쯤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사실 증세라는 게 가장 뭐냐면 유권자를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거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는 증세하지 않겠다. 증세 없는 복지. 막 이런 구호를 들고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촛불 전국 직후와 이제 그 즈음에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런 여론조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잘 쓰이기만 한다면 난 얼마든지 지불할 의사가 있다가 굉장히 높은 포인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우리가 그냥 딱 즉자적으로 누가 증세를 좋아해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사실은 이게 정말 잘 짜이기만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재미로라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제가 재밌다 그러면 진짜 재밌는 거예요.
네, 저희 오늘 산책 네. 판책 코너에서는 김느낌님이 골라오신 책 사이드웨이 출판사에서 나온 장제우의 세금 수업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러면 저희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한 가지 주제나 물음에 대해 각양각색의 책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주제책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얼마나 있으면 기본일까? 기분 아니고요. 기본일까입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를 얘기할 때 처음에 고민은 이제 기본소득을 키워드로 떠올렸죠. 네네네. 근데 저희 예전에 책사이다 4회 때 네. 무려 2016년 8월 26일이니까 4년 와우. 전, 뭐 대한뉴스 꺼내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그래서 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뭐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책들로 네네네.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에 비하면 이제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는 훨씬 상식이 됐죠.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소득이 뭔지 알고 네. 그리고 또 다수가 네. 그 되면 좋지 정도의 생각을 하는 사회는 된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놀라운 변화죠. 네. 정말. 실행하기는 어렵고 뭐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네. 뭐 필요하다. 특히 이번 코로나 네. 이제 이슈를 거치면서 많은 생각들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포함해서 도대체 우리 삶을 구성하는 기본이 뭐고 그걸 만들어내고 유지하려면 도대체 얼마가 어떻게 있어야 되나 네.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황주부님과 김리끼님 어떤 책을 골라오셨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황주부님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제가 고른 책은요.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그 고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책은 고전이지만 네. 정말 한국에서는 별로 안 읽힌 고전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유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네. 제목이 네.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게 우리말로 제목으로서 매력이나 임팩트가 좀 떨어져요. 그냥 뻔한 얘기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미국의 그 건국 초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텍스트다 보니까 막 미국에서는 당시에 막 세상을 바꾼 책으로 얘기되는데 네. 우리한테 이제 그 정도 감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막 세계적인 사건으로 또 얘기되진 않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읽으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계기가 이제 정치철학자 김만권 선생님의 수업을 듣다가 네네. 거기서 이제 기본소득, 기초자산 이런 얘기를 하다가 토마스 페인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 이 당시에 이제 팜플렛 정치라는 게 굉장히 발달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 전쟁을 벌이기 그 전과 이 과정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2,000건의 팸플릿들이 정치 팜플렛들이 막 발행되고 사람들이 거기서 앞다투어서 논객이 되고 서로 막 논쟁을 하고 사람들이 싸보고 술집에선 토론하고 지금 따지면 팟캐스트 같은 거죠. 그 팟캐스트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이게 무려 제가 찾아봤어요. 자료를 10만 부가 팔렸어요. 네. 그 당시 1700년대. 그러니까 식자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밝은 사봤죠. 거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처음에 어떤 아이디어였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이 책을 읽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 출판사의 책을 고르게 된 거는 효형 출판에서 나온 상식을 제가 골랐는데 남경태 선생님이 옮기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이 책을 택해야지. 그리고 이제 택해서 읽게 됐습니다. 일단 굉장히 짧아요. 이게 상식만 따지면 아마 100쪽이 안 돼. 네. 말씀하셨듯이 팜플렛이니까. 네, 팜플렛이니까. 근데 아주 짧은 얘기 안에서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치 팜플렛이라면 이래야 되는구나. 정말 옛날 대자보 느낌이 납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되게 새로운 느낌으로 읽을 수 있었고요. 이 토마스 페인의 이 효용 출판에서 나온 상식은 두 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에는 상식론이 있고요. 뒤에는 토지 분배의 정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식이 원제가 커먼센스잖아요. 네네네네. 그야말로 상식인데 네네. 1776년 네, 1월. 1월이에요? 네. 연초부터 확 휩쓴 이야기군요. 네. 일단 그 상식은 내용이 뭐 어떤 거예요? 상식의 내용은 미국의 독립은 당연한 상식이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논거를 4부에 걸쳐서 이렇게 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당연하니까 해야 된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의 독립이 당연하지 않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이 당연한 상식적인 이유를 예를 들어서 뭐냐면 종교적으로도 고찰하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자연의 섭리에서도 고찰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의 정부와 사회의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고찰하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는 이 뒷부분에 나오는 토지 분배의 정의 부분이 사실은 우리 주제랑 조금 더 연관돼서 더 깊고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게 이제 새로운 그런 독립국가를 만들면 네. 핵심이 네. 사실 땅을 이제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역사 배우다 보면 왜 고려가 되면 과전법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조선이 되면 무슨 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토지 제도라고 하는 게 그 나라의 구성에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저는 토지 분배 정의의 서문이 너무 재밌었어요. 서문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가 왜 이 팜플렛을 쓰게 됐냐. 어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신께서 부자와 빈민을 만드신 지혜와 자비. 영국과 프랑스의 현재 상태에 대한 고찰을 담은 부록이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신은 부자와 빈자를 만들지 않았다. 신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뿐이다. 그러면 빈민은 누가 만들었냐면 인간이 만든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이 만든 빈민이라는 시스템이 사실은 뭐냐면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아, 그것이 인간을 망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 사회의 해악인 동시에 정의롭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토지 제도와 관한 거잖아요. 이 토지의 분배에 대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자연 상태의 땅을 개간을 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그 땅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농산물이 수확이 되고 그렇죠. 기존의 상태와는 다른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뭔가 베니핏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토지 제도, 토지의 재산으로 귀착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태어났는데 이미 저 땅이 남의 땅이야. 그렇죠. 내가 개간할 수 있는 땅이 없어. 심지어 우리는 지금 바늘 꽂을 땅도 없잖아요. 다. 옛날에는 그나마 미개간지라도 있었는데 그렇지. 지금은 땅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내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뭐냐면 나의 권리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떻게 되는 거죠? 개간할 수 있는 권리도 제약받는다. 제약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선이나 어떤 시혜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이자 정의의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기초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네. 기초자산, 기초자본.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기본소득 논의랑 연결해가지고 네네. 이제 뭐 일정한 나이가 됐을 때 그렇죠.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네. 이제 자금. 예를 들면 네. 뭐 월세방 얻을 수 있는 보증금 정도의 네네네네. 이제 네. 일부. 네. 뭐 그래서 막 요즘 얘기하는 건 2천만 원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소득은 계속 재원을 그쵸. 마련하고 네. 관리해야 돼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기초자본, 기초자산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네. 이제 특정한 과세 항목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걸로 활용하면 훨씬 여기서도 정책적으로 쉽다 이런 맞아요. 얘기들 하잖아요. 비슷한 그리고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같은 아이디어예요. 아. 같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네. 21살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15파운드를 나눠주자. 근데 이 15파운드가 지금 화폐 가치로 딱 2천이에요. 아 그래요? 네. 2천이 혹시 거기서 나온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50살 이상에게도 해마다 10파운드씩 주자. 이건 아마 제가 그냥 이거는 제가 잘 주석을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이때가 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노동력이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결국은 이 불평등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태어나면서 나의 자연적인 권리를 박탈당하는 게 결국은 토지 상속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상속세의 10분의 1을 떼서 펀드를 조성하고 그 펀드를 통해서 나눠주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경작한 사람의 이익도 그러니까 경작해서 그 땅을 가치를 올린 사람의 이익도 보장되고 네. 그리고 내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그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의 이익도 충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모두에게 이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들은 네. 김리김님의 생각이 궁금해지는데요.
이 양반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죠. 이 양반은 뭐 이거 지금 이렇게 합시다. 뭐 15파운드씩 줍시다. 그 뭐 21살이 되는 청년이 몇 명인지도 몰랐을걸요? 아 나름의 표가 있긴 해요. 그 이때 네. 아마 아메리카 인구가 300만 명 정도 됐대요. 네. 네, 그래서 아까 10만 명 봤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진짜 글자 아는 사람들은 다 본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통계는 이제 엄밀하지 않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의 이제 이런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사실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기본소득과 기본소득과 비슷한 기본 자산이랄지 네. 이런 아이디어를 그 주로 이제 좌파 지식인들이 많이 차용을 합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이게 아니라 네.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다. 당연히 있었겠지. 지금 이 상식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영국의 지배를 벗어나서 자기 땅 가지고 독립을 하겠다라는 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네. 쓰여졌던 네. 팜플렛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립하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뭐 재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자기들한테 찬동하는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제일 좋겠어요? 여기 다 나눠줄게. 이러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놀랄 만큼 지금 어떤 기본소득을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비슷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처해 있었던 상황이 사회 지도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억압받고 그리고 자기 걸 막 뺏기는 약간 부당하게 지금의 시선으로 봐도 그걸 뺏기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기본소득에 찬동하는 지금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텍스트를 그런 방식으로 네. 읽어낼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예. 주신 상식론은 그 사실 그 240년 전에 사람이 썼다기에는 말빨이 좋아요. 네. 잘 썼어요. 10만 부가 팔린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네. 그 당시에. 거죠. 네. 성공의 이유를. 네. 이 당시에는 이걸 돈 받고 팔았다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그냥 돈도 못 받고 그냥 따봉이나 받고 이렇게 만족해야 되는데 예. 10만 부가 팔리면 10만 부 얼마야? 어쨌든 15파운드가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있으면 기본일까? 근데 이제 땅 문제가 네. 정말 이 유구한 논쟁거리잖아요. 네. 요즘엔 오히려 논쟁이 덜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어찌할 수 없는 문제처럼 그냥 두고 네. 땅은 왜냐면 말씀처럼 뭘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빈 땅이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이런 논의 자체가 그냥 덜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집은 여전히 이제 논란의 중심에 그렇죠. 있는데 저는 그만큼 땅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나? 이런 느낌 많이 봐요. 물론 이제 어떤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일 수 있는데 네. 실제로 땅을 경작하는 분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지역에 내려가면 또 땅이 남아든다는 얘기들도 우린 기사로 종종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랑 개간을 할 사람과 노동력이 부족해서 그 땅이 있음에도 뭔가 경작을 못하고 있다. 생산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네. 그렇게 보면 이 문제도 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논의돼야 될 이슈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이번에 좀 이어서 바로 김느끼님 책 넘어가면서 네. 다 같이 좀 뭉뚱그려서 나중에 우리 주제에 대한 얘기를 네네. 같이 나눠보면 좋겠는데 네. 김느끼님께서는 또 이 산책에서 골라오신 책과 같은 키워드의 책을 가져오셨어요. 예, 이번에 이제 주제책은 세금이란 무엇인가. 부제는 민주시민이 알아야 할 세금의 기초라는 책이라고 해서 이게 그 경상대의 김공회 교수님이 쓰신 책은 아니고 옮긴 네. 책입니다. 번역을 하신 책인데 세금이란 제목 그대로야. 내용이 세금이란 무엇인가, 그 세금의 유래가 뭐고 이제 세금의 특성이 뭐고 이제 오늘날의 세금을 사람들이 거둘 때 약간 이렇게 말하면 웃긴데 장제우의 세금 수업을 약간 어렵게 써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책만의 매력이 있죠. 이 책만의 매력은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에 이상한 인사이트를 던져준다는 거. 예, 대표적으로. 읽다 보면 네. 가령 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뭐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가령 어쨌든 판매 세율을 차등적으로 매기면 이건 이제 부가세 얘기예요. 네. 저소득층을 돕는데 미약하나마 기여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의 대부분을 식료품 같은 필수재에 소비하고 필수적 성격이 덜한 품목이나 사치품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소비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품목에서 부자들의 소비량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료품의 부가가치율이 낮게 매겨지면 가난한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가지만 부유한 가구는 더 큰 이득을 본다. 이들은 다른 대부분의 품목과 마찬가지로 식료품에도 더 많은 돈을 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부가세를 높이면 네. 서민들이 계피를 본다라는 고정관념이 네, 있는데 네, 네.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를 부자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쓰느냐가 네. 사실은 더 중요한 영역이다.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세금 수업에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요런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이란 게 뭔지 그리고 이 세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산책 판책도 사실 이제 요 책을 산지는 조금 오래됐는데 요런 이제 취향 따라서 이제 골라서 보시라고 두 가지 이제 종류를 주제책에 맞게 이제 사실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책입니다. 황주부님도 좀 살펴보셨어요? 예, 저는 솔직히 조금 어려웠어요. 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뭐죠? 제가 세무학과는 아닌데 세금의 기본을 알려주마. 그래서 뭐 조세를 내는 어떤 원칙, 그 다음에 저는 막 이렇게 뭐 보면 되게 막 구체적인 항목이 진짜 많이 나와요. 매립세, 그리고 뭐 한계세율, 표준세율 막 이런 게 나와서 처음에는 저는 메모하면서 봤어요. 이 표준세율이 뭐지? 내가 내는 세금의 뭐 퍼센트가 표준세율이야. 뭐 한계세율은 내가 이제 소득 구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소득 구간에 따라서 최대한 거둘 수 있는 공제를 제외하고 거둘 수 있는 뭐야. 제가 이걸 외운 거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러다 중간에 지쳤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책과 어려운 책이 있을 때는 네. 어려운 책을 먼저 읽으시면 다음 책이 훨씬 쉽게 훨씬 긍정적으로 재밌게 느껴지는데 네. 쉬운 책 장지의 세금 수업을 먼저 읽고 세금이란 무엇인가를 읽으시니까 이건 왜 이렇게 어려워 안 읽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선택을 잘못한 건가요? 저는 이 세금이란 무엇인가에서 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조세란 네. 무엇보다도 정치적 이슈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우리가 세금하면 늘 뭐 공평하게 걷어서 이제 투명하게. 뭐 투명하게, 네. 뭐 유용하게 네. 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 이 과정이 그냥 굉장한 정치적 투쟁과 그렇죠. 수많은 이익 집단 사이에 이제 갈등 속에서 이제 지금 어떤 합의점이 만들어진 거겠죠.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인상에 남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이라고 하면 딱 이게 뭐 정해져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예, 이게 공평한 세금이지 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맞아요. 사회 지도층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야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은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의 정해진 세금도 이 전 세대들이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으면서 사실 계속 부딪히고 저항을 하고 주장을 해서 관철시켜 온 것들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한테 더 유리한 세금으로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게 정치적인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 맞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말씀드린 문장에 이어서 네. 정부는 유권자와 기업 로비스트 모두에게서 압력을 받으므로 그런 압력과 이해관계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가며 조세 정책을 고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조세 체계라는 것 자체가 순전히 기술 관료적인 관점에서 설계될 수도 없고 정교한 마쿠 계산에 따라서만 실행될 수도 없다. 궁극적으로 조세와 조세 개혁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과정이다. 당신이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되게 재미없는 얘기들을 설명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네. 이 사람이 계속 이제 끌고 가면서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거에 있는 네가 너에게 유리한 세금
상황, 뭐 조세 정책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그거 네가 원하는 대로 바뀔 리가 없고 네가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왜 지금 함주부님 막 왜 갑자기 숨을 지으시는데? 왜냐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가 상식인데 제가 상식이 너무 모자란 거죠. 아니 근데 이 책이 사실 뭐라 그래야 돼? 이런 류의 책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한테는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생소할 수 있고 아마 그게 제가 보기에는 황주부님이 이 책은 좀 어려웠어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부동산 기자를 좀 오래 했었잖아요. 네.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혹은 또 부동산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반드시 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네가 살고 싶은 집에 종부세를 계산해봐라. 종부세를 계산하는 수식이 있거든요. 근데 몰라요, 보통. 모르죠. 구글링 하면 나와요. 그래서 종부세 플러스 재산세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봐라. 이 수식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격가지로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가령 만약에 10억짜리 집이 세 채 있다. 네. 이 집에 한 해 보유세는 이제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대략 얼마쯤 할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 100, 200? 생각보다는. 작을 것 같아? 생각보다는 찍어보세요. 10억짜리 세 채라고요? 네. 30억이네요. 그러면. 30억이면 한 2천은 나와야 되지 않나? 아니 3, 400? 저는 감이 없네요 진짜. 기준점이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 형성이 안 돼 있네요. 그러니까 전혀 네. 생각도 못 해보고.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어. 또 2천만 원이네. 15파운드. 어쨌든 연간 매년 매년 2천만 원인데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종부세는 2%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종부세를 1% 더 올리면 세금이 어떻게 변하냐면 한 3,700만 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30억에 3,700이니까 1%가 좀 1.2% 정도 되는 거죠. 네. 어떠세요? 30억 아파트 10억짜리 세 채인데 1년에 세금을 3,700 내야 돼. 어떻게 하시겠어요? 팔아야 되나? 어떻게 되지? 이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진짜 전혀. 그러니까 세금 계산만 해봐도 어. 사실 자기가 경제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유용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보통 집 생각할 때에도 이런 생각 잘 안 하죠. 제 머릿속에 정말 없는 개념이에요. 저는 사실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동차세가 얼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차가 있으면 차에 대한 세금을 내고 저는 집이 없어서 자동차세가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싸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또 단위가 커지면 또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비율로 따지는 거하고 실제 그 돈의 크기가 굉장히 다르니까 잘 솔직히 말하면 아직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 생각에는 네. 이 세금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내용을 다 얘기해 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고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종부세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거. 그리고 내가 작년에 세금 얼마 냈는지 계산해 보는 거.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연봉이 얼마인데 이 연봉을 받게 될 경우에 세금 얼마 내야 되는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게 해야 딱 감이 와요. 이 정부 도둑놈들이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정부가 내가 내는 돈에 비해서 나한테 굉장히 성의 있게 잘하고 있네 라던가 그 후자라고 하면 뭐 바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만족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전자라고 하면 이제 뭐 어디를 이제 이 방법할지를 이제 구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기준점이라는 걸 알려주는 네. 지표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네요. 왜냐하면 늘 그 증세 얘기 나올 때마다 네. 그냥 일단 더 내라고 하는 거니까 네. 이제 방어적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수의 그 여론이 그렇죠. 네. 기준점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고 그랬을 때 뭐가 더 된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일단 기분에 따라서 기분과 마음으로 마음으로 네. 정답.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기준점이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한국은 요즘에 이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엄청 난리잖아요. 네. 그 막 집값이 막 떡상해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 뭐 책임져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 주변의 30대들은 지금 애들이 빡쳐가지고 잠을 못 자요. 왜냐면 집을 못 산 애들은 집값이 엄청 올랐으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아 이제 대출도 받고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하우스 폰이 있듯이 아닌데 아무튼 집 없는 되게 약간 불쌍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종부세 뭐 이런 거 이제 아마 세금 올리고 이런 대책이 이제 곧 나올 텐데 그런 대책이 딱 나왔을 때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종부세 계산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게 얼마만큼 세금을 더 걷는 거고 거꾸로 내가 1년에 뭐 저는 저 같으면 제 개인적인 취향은 내가 30억어치 부동산이 있는데 1년에 2천만 원 정도 세금 낼 수 있지. 그냥 플렉스 내면 되지. 라는 입장이거든요. 3,700이 되면서 좀 고민해 볼 것 같아. 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네. 이거는 현찰을. 뭐 내가 도망갈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3,700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아파트 세 채를 갖고 있을 뿐인데 뭐 유동화를 해야 되니까 이제 고민을 하겠죠. 이거 한 채를 줄이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부부가 공동 명의로 이걸 갖고 있으면 세금이 또 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이제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런 걸 알아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정부가 30억어치 집 갖고 있는 사람 부동산 종부세 1% 더 내게 하겠다라고 하면 조선일보가 막 그냥 미친 거 아니냐 정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다 일어납시다 우리가 공산사회냐 네, 우리가 공산사회냐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감을 못 잡는 거지 네. 대부분의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좌파 시민들께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근데 그냥 딱 들어도 그냥 내가 좌파인데도 2천만 원 내다 3,700 내면 좀 많네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네.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계산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동산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이 책에 나온 대목을 또 소개를 좀 해드리면 헨리 조지가 나와요. 네. 헨리 조지는 이 19세기 말 미국의 급진적 저술가예요. 토지 공개념을 네. 주창한.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사후에 한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2000년대부터 토지 공개념이 나왔거든요. 노무현 시대부터 나왔었고 사실은 이제 1990년대에도 토지 공개념이 그때 헌법에 있었나? 네. 이랬을 거예요. 전두환 정권 때 아마 그렇죠. 헌법에 포함됐을 거예요. 그렇죠. 전두환 좌파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헨리 조지를 이 책에서도 이제 인용하는데 헨리 조지가 한 게 뭐였냐면 보니까 뉴욕 맨하탄이 이제 엄청 옛날에도 미국에서 되게 중심지였으니까 집값이 비싸, 땅값이. 근데 여기 땅값이 왜 비싸지? 그럼 이제 바갈라디니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시골에 가면 경작을 안 해서 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은 되게 싸죠. 근데 강남에 막 한 평짜리 땅, 명동에는 이미 1억 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제 이 차이는 뭐냐? 가만히 이제 헨리 조지가 지켜봤더니 소유자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주변 활동, 그 주변에 뭐가 있느냐, 지하철역이 있느냐, 아니면 뭐 대규모 직장 단지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땅의 가치가 매겨지더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소유자가 잘해서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니까 이 가치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도 소유자는 불만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이 이제 헨리 조지의 주장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제 느껴지기 쉽죠.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땅 한 평이 없는 소시민들도 정신적으로는 이 자본주의에 지금 세뇌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땅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걸 구매한 행위 자체가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커질 거를 예상한 것 자체가
이제 마치 효율을 높인 것에 이제 기여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헨리 조지의 통찰이 뭐냐면 토지세를 좀 빡세게 걷어도 그 토지의 생산 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 그 토지에서 뭔가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토지의 세금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헨리 조지의 통찰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보유세를 더 빡세게 걷어도 된다. 라는 거죠. 물론 이제 보유세 실질적으로 보유세를 빡세게 걷으면 그 땅값이 내려가겠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까. 어쨌든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세금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한번 정도 읽어보면 저도 근데 되게 좀 인사이트를 좀 얻었던 게 나도 모르게 기업을 중립에 놓지 않고 기여를 중립에 놓지 않고 이렇게 그냥 약간 세뇌 상태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지점들이 있었구나. 네. 네,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바그라디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이 책의 장점. 모든 세금은 정치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모든 조세와 과세는 정치적인 네. 행위다라는 거를 실현시킬 때 굉장히 강력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얼마나 있으면 기본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황지훈님께서는 토머스 페인 상식 그리고 김리김님께서는 세금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그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기본소득이 처음에 시작이었잖아요. 좀 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늘 찾아보는 것은 이걸 다룬 책이 얼마나 나오느냐. 네. 이것과 연관이 있는데 2010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기본소득을 제목이나 부제처럼 네. 주제로 담고 있는 책이. 근데 한두 종씩 나오다가 2016년부터 막 이제 17종으로 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연간 한 10종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해외 저작뿐만 아니라 국내 저작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뭐 지금 관련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도 예전에 네. 공역자로 책을 내기도 했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 관련된 책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정치 사회 영역의 책들이 있고요. 네. 근데 절반은 AI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 네. 경제 경영 분야에 분류된 책들이 절반 정도 돼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로봇들이 늘어나서 이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인간은 일을 못하면 소득이 안 생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소득이 안 생기면 그 사람은 일 안 한다고 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로봇의 세금을 매겨서 그 세수를 가지고 그 인간들에게 기본소득을 준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일종의 이거는 탈노동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인데 그런 맥락의 책이 많이 나오고 네. 실제로 기본소득 관련 도서 중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도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제목이 노동 없는 미래입니다. 출판사 비즈니스 맵. 그러니까 출판사 이름에서부터 이 네. 책이 어느 맥락에 있는지가 네, 나오죠. 네. 그 밑에는 이제 다 정치사회 이슈에 연관된 책이에요. 뭐 오준호 저자의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책인 것 같은데 그리고 홍기빈 선생이 번역한 21세기 기본소득 그리고 조문영 선생이 번역한 분배정치의 시대 5위가 하승수 선생의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책들이 지금까지 많이 팔린 책들이에요. 근데 재미난 건 그런 거죠. 어쨌든 그런 AI, 경제경영 이런 분야에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어쨌든 이게 돈과 연관된 부분이라서 더 이제 치밀하고 영악하게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일자리와 관련돼서 아주 커다란 변화고 이걸 기업을 운영하거나 이제 만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냥 자기 기업의 이득만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랑 관련해서 이제 관심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런 정도의 상황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약간 제가 보는 요즘에 이제 제 핀테크 공부하고 있는데 네.
국내 은행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행은 계좌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뭐 쉽게 얘기하면 은행 계좌가 5천만 개 정도 있다고 치면 사람마다 한 개씩 갖고 있어서 이거를 얼만큼 내가 많이 점유하는가가 이제 은행들의 관심사일 수 있겠죠. 직관적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I 관련해서 나오는 책들도 보면 사람 하나를 다 계좌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먹고 살려면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살아있는 고기 덩어리 같은 네, 그런 시각으로 이제 사실 보는 거죠. 근데 원래 기본소득을 주창하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받는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죠. 네네. 그래 그런 점에서 결과는 같을 수 있는데 어쨌든 좀 논의를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세금과 어떤 이런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거는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나한테서 가져가는 돈이잖아요. 네. 그 기본소득은 그 반대급부로 이제 약간 이제 뭐라 그러죠? 역작용? 반대 작용으로 이제 나라에서 나한테 주는 네. 돈인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공동체의 기본적인 정치 체계가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체계가 만약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라고 하면 기본소득을 주는 이제 하나의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독일 사회당에서도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내가 집회를 가는데 버스를 타야 돼. 버스비가 없어서 집회에 못 가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AI 시대가 오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돈을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세계가 오려면 저는 좀 멀었다고 생각해서 네. 하지만 내가 민주주의 체계에 내가 시민으로서의 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주장을 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그냥 하고 싶은 뭐 시위를 하거나 네. 이런데 이제 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용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나라에서 당연히 보조해줘야 되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면 저는 지금 도입할 수 있는 기본소득으로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뭐 요즘에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초중고를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회 뭐 재교육이나 네. 평생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있으니까 그냥 초중고 지원해주는 정도 수준의 평생교육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 뒤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이게 인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같은 시민으로서 네. 살아가기에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의 기본소득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요즘에 그러니까 기본소득 가지고 이제 싸우는 사람들 보면 이게 되게 싸울 거리를 만들어서 싸우는 것 같다는 느낌? 싸울 거리를 만들어서 네. 싸우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야, 하루에 한 사람한테 어떻게 한 달에 충분한 돈을 줘? 충분한 돈은 한 60만 원 정도 줘야 되지 않아? 60만 원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충당할 건데? 네. 60만 원 달라고 한 적이 없어 나는. 근데 얘가 그렇게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복지국가냐 기본소득이냐를 놓고 복지국가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이런 화법을 잘 써요. 허수아비 놓고 때리는 거지. 난 60만 원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한 5만 원 정도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근데 나는 5만 원 정도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면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돼? 어차피 세금이라는 거나 복지라는 거나 기본소득도 이제 일종의 사회복지니까 헤게모니 싸움이긴 한데 네.
복지 국가를 이제 더 선호한 사람들은 음. 그쪽으로 가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기본소득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허수아비 세워놓고 기본소득 타격을 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의 이제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그냥 다 되게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김니키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때 네.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겠다. 그러니까 시민을 깜빡하고 네. 소비자로 그걸 치환해 버리는 그쵸. 거. 네. 왜냐면 그게 제일 설득이 쉬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설득이 쉽기 때문에 네. 그걸 자꾸 우리도 이제 맞아요. 근거로 들고 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그냥 그걸로 다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지금 제가 번뜩 이게 드네요. 아까 그 장재우 선생님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스웨덴에서 그 보육 정책을 전환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가 있었대요. 그게 한 아이는 모든 이의 아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표가 딱 박히고 그다음에 모든 정책이 그래서 이제 한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부잣집애든 가난한 집애든 그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모든 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야 되는가가 쫙 정책으로 쌓이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목표가 기본소득이 같아. 왜냐하면 이거는 우파도 좌파도 똑같거든. 이 어쨌든 소비자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소득과 소비자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쉽게 넘어갔던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를 기본소득을 받아서 소비해야만 의미 있는 인간으로 남길 것인가. 네네, 맞아요. 아니면 한 인간으로서 나의 존엄과 이 살면서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가능성의 영역으로 그 나를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철학적 차이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랬을 때 무엇이 상식인가를 가지고 치열하게 우리가 지금 사실 그거를 논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네, 오늘 저희 책사이다에서는 얼마나 있으면 기본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황주부님께서는 토머스 페인의 상식, 그리고 김니끼님께서는 세금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가져오셨고요. 저희 기본소득부터 해서 시민으로서의 삶의 기반, 국가 조세 운영 이런 부분까지 다채롭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오늘 저희가 주제로 던진 물음이 좀 새로운 논쟁거리, 생각거리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책사이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